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12강으로 왔죠. 이제 우리 교과서 단원으로 치면은 벌써 5번째 단원입니다. 5단원이고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요 단원 중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중국, 청나라의 아편 전쟁과 근대화 운동까지를 주요 범위로 잡고 있어요. 다 나가는 학교들도 물론 있지만 주로 청나라의 역사랑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인도의 무굴 제국이 무너지고 인도 제국이 수립되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시험 범위에 넣거나 혹은 이제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인근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망포중학교에서는 요 단원을 수행평가로 넣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잊고 살았었지 중국사를. 그치? 1학기 진도에서 선생님이랑 먼저 나가다 보니까 중국사를 조금 잊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은 다시 한번 중국사 복습해보면서 청나라 그리고 이 분명히 중국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청나라가 갑자기 돌연 무너져 내리게 되지. 그치? 그 사건 아편전쟁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명청이잖아 얘들아. 그치? 수당처럼 명청이잖아요. 기억나지? 수나라 다음이 당나라였어. 그리고 당 다음이 뭐야? 5대 19. 그래서 이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 세력이었었던 조광윤의 송나라가 있었고 동시대에 송나라의 건국연도는 960년이었고 960년보다 이제 50년 정도 앞섰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거란족의 요나라였지. 그치? 그래서 동시대에는 이제 요라는 거란족, 그래서 요랑 송나라는 당시 베이징 탁군, 이 베이징의 우리 베이징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연경이라고도 불렀었지. 그치? 그래서 연운 16주를 두고 송과 대립을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거란이 베이징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거란 서쪽으로도 이제 탕구트족의 이원호의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시기상 봐봐. 요나라 916, 송나라 960. 그러다가 1115년에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진족의 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서 금나라랑 송나라랑 같이 이제 세력을 힘을 합쳐가지고 거란을 멸망시켰었지. 근데 여기에서 누가 따그닥 침입해?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 그래서 원나라 이 몽골의 침입으로 금나라는 멸망하고 송나라도 이제 세력이 쇠퇴되어 있을 때 이때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빌라이 칸이 원이라고 하는 왕조, 원나라 왕조, 으뜸 원자를 쓰는 이 원 왕조를 건국하게 되고 이제 끝까지 저항했었던 송나라 한족의 남송까지도 결국에는 제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나라가 쭉 이어지지 않았었다 그랬었잖아. 고려에도 원간섭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나라 안에서 일어난 한족들의 반란군, 농민분기, 한족 반란군, 홍건적의 난으로 원명교체기가 오게 돼. 그치? 원명교체기. 원나라는 몽골, 명나라는 한족. 그래서 홍건적 출신이었었던 이 주원장 홍무제가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 베이징의 수도가
원나라의 수도가 베이징이었었기 때문에 이 명나라가 처음에 수도를 세웠을 때는 난징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명나라의 누가? 영락제가 원래 베이징 책임제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제 조카인 건문제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징을 장악하고 그 난징을 제패하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징을 수도로 천도를 한 다음에 자금성을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명나라는 농민봉기로 시작해서 농민봉기로 망하는 나라였었어. 명나라 안에서 이제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명나라의 힘이 세력이 쇠퇴하고 있을 때 우리 한반도의 머리 위, 한반도의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서 만주 일대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여진족. 그래서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해가지고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여진족을 다시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심양이라는 곳에서 만주에 있어요. 심양이라는 곳에서 후금을 세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다가 이 누르하치의 후금이 그의 다음에 이제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게 되고 청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역사랑도 맞물리는 병자호란 이런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랑도 맞물려져 있고 이 청나라는 3대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랬어. 그치? 기억나요? 강희제, 옹정제 그리고 모르겠어요. 눈에 총기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자, 강희제, 옹전제, 그리고 걸륭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최전성기는 언제 때라 그랬지? 걸륭제. 그치? 이렇게 3대에 걸쳐가지고 전성기를 이룩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벌써 12강이잖아. 그치? 선생님과의 이제 정규 수업은 15강이 마지막이고 3월달 3월 1일, 2일, 3일에 이제 추가 수업, 특별 수업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벌써 수업이 벌써 3번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그치? 근데 이 3번밖에 남지 않은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미 10번 넘는 수업을 방학 동안 들었으니까 전성기의 기준 정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전성기의 기준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하였는가라고 본다 그랬었지. 그래서 3대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었는데 그랬었던 이 청나라가 후루룩 이빨이 다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일단 청나라는 과거에 후금이었고 국호가 후금이었고 후금은 누르하치가 청은 홍타이지가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청나라는 여진족, 만주족의 나라라는 거지. 여진족은 이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 찾아? 만주에서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청나라의 만주족은 소수였고 다수가 한족이었어. 중국의 다수가 한족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펼쳤었던 정책들 이런 거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족을 이렇게 지배를 했었냐라고 이야기하면 강경책도 있었고 그리고 유화 그럴 수 있지 하는 회유책들도 있었다. 일단 강경책은 말 안 들어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할 때 통치할 때 펼쳤었던 강경책은 만주족, 여진족들, 유목민족들의 이제 문화인 호복을 강요하고 그리고 변발 등을 강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복과 변발을 강요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만주족을 심각하게 비판을 금지했었다라는 거. 단순하게 뒷담화 하지 마의 수준이 아니라 혹여라도 한족이 만주족을 비판하는 게 보였다면 진짜 3대가 멸할 정도의 큰 처벌을 받았었어요. 만주족 비판 금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회유책은 그러면 무엇이었냐? 한족들은 이걸 좋아한다 그랬어. 바로 책, 학문,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었지. 그렇기 때문에 회유책으로는 대규모의 편찬사업, 책을 만들 수 있는 대규모의 편찬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만주족과 한족을 병립하여, 병립은 나란이지, 그치? 병립하여 등용하는 만한 병용제를 실시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이러한 양상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회유책으로 한족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했으니까 과거제도 유지를 했었지.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인데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또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게 됐을 때 이 부분까지, 중국사까지 들어가게 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얘들아, 과거제는 언제 처음 실시됐어? 수나라, 그치? 수나라 수 문제 때, 수나라 때 처음 시작이 됐었고, 원나라, 명나라, 후금, 청나라 별로 이제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잡고 넘어갈 거야. 일단 원나라 때 들어왔었던 선교사부터 가자. 선교사. 원나라 때 선교사 누구였지? 로마 교황청에서 보냈었던 카르피니. 자, 그리고 명나라는요? 명나라 때는 가톨릭 해설서가 되는 이 천주시리를 가지고 들어왔던,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모르겠어? 고녀 만국전도. 그렇지, 마테오 리치. 마르코 폴로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치?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책사였고, 그리고 후금 때는 세 글자. 아담샬. 요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비교. 송나라 때 사용했었던 이제 최초의 지폐, 화폐로 알려진 것은 무엇이었어? 자, 원나라 때는 교초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분명히 지난번에 배웠을 땐 기억이 났는데 왜 이제는 기억이 안 날까 하는 것들이 조금 있지. 자, 이렇게 교자랑 교초가 있었고, 그 세금을 걷는 제도도 명나라랑 후금이 조금 달랐었단 말이야. 세계적인 화폐가 은이 되잖아. 그래서 은경제가 대두하게 되면서 세금도 은으로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명나라 후금의 이 세금 제도는 어떻게 된다? 일단 명나라부터. 명나라의 세금 제도. 이 주민세라고 하면 인두세예요. 사람의 머릿수만큼 지불하는 인두세랑 그리고 토지세를 각각 한정씩 무엇으로 거두는? 은으로 거두는, 세금을 거두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었다? 조용조. 조용조는 이제 곡식, 용은 노동력, 그리고 토산물,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제도가 조용조였었고요. 청나라의 이 경제, 명나라는 주민세, 그리고 토지세를 한정씩, 그리고 후금은 토지세, 주민세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는. 일단 청나라는 지정은제야. 그렇다면 명나라는 무엇이었을까? 1조 편법. 1조씩. 하나씩 1조 편법. 요런 거 이제 다 기억 안 나는 거를 끄집어내야 돼. 그치? 끄집어내야지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거 배웠었지, 맞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빠지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 명나라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조국 무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다른 무역은 안 돼. 개인의 무역은 안 돼. 민간 무역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 이후에는 조금 완화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금 청나라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랑 수교를 원활하고 활발하게 했었던 것은 아니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딱 하나의 항구만을 열어가지고 이 항구에서만 수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항구가 어디였을까? 바로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이 항구에는 이제 나라의 국가의 허가를 받은 상인, 이 공인을 두어가지고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광저우가 되겠습니다. 광저우에서 제한적인 공행무역을 허가했었는데, 이 광저우로 찾아오는 이 서구 열강 세력들이 있었으니 거기서부터 우리 아편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이제 아편전쟁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었던 청나라가 대체 어떤 사건으로 중위호랑이가 되었는지 그 과정 같이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일단은 우리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서구 열강이 이제 배를 타고 정말 멀리 이동하기 시작했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가지고 아시아로 오는 열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제국주의 기억나지, 얘들아? 더 많은 영토를 확장을 해가지고 자국의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원자재들, 예를 들어 목화솜이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잔뜩 값싸게 많이 재배를 한 다음에 싸게 수입을 해와서 이거를 이제 자국에서 공장을 통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 거야. 도로 비싸게. 이런 중상주의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많은 식민지가 있을수록 저 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강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품 판매지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영국이라고 생각해봐. 영국에서만 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면 영국이랑 먼 나라는 교류를 하기 어렵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제 영국의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지와 동시에 원자재 생산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엄청나게 확대하게 되는 시기. 이거는 서구 열강이 다 마찬가지였어.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눈에 들어온 거지. 청나라가. 그 이유는 편무역에서부터 시작돼. 영국의 편무역. 우리가 비행기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 프랑스에 가기만 하는 건 편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왔다 갔다 오는 거는 왕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편무역은 혼자만 계속 뭔가 사거나 아니면 혼자만 이제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모습인 거야. 당시 이제 영국도 석회수가 굉장히 심한 나라죠. 그쵸? 거기에다 항상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오는 서한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차 문화가 크게 발달을 했어. 거기에 이제 청나라까지. 청나라도 이제 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지. 일본도 물론 우리 차 문화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섬이니만큼.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한 아시아, 특히 일본보다도 청나라는 영토가 넓고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직접 재배하는 곳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의 차, 비단, 도자기 등을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해요. 그래서 이걸 사드리게 되는 거지. 이거 중상주의 정책 아닌데, 그치? 이 서구 열강이 추구했었던 중상주의 정책은 관세를 높여가지고 수입은 엄청나게 억제하되 자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은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강하게 억제하고 수출은 장려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영국은 이 청나라의 자국에 이제 면직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니 청나라 비단이 있다니까 면직물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의 국제적인 화폐인 은을 통해 가지고 이 물건들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무역으로 인한 이 영국의 무역 적자 문제. 그러다 보니 영국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나라에 있는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에 가까이 있는 영국의 식민지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였었던 거야?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끌어들여. 근데 인도랑 영국은 원래 영국이 인도에게 이 인도에서 재배한 목화 있잖아. 이 목화를 면직물로 다 만든 다음에 비싼 값에 면직물을 인도에게 팔았었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인도가 어쩔 수 없어. 은을 주고 면직물을 사들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고 청과 인도의 이 선이 어떻게 그어지냐가 중요하지. 이게 관건인데 인도는 청나라한테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청나라 왕조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었던 아편을 판매하게 되는 거야. 청나라 사회에는 이미 아편 중독자들이 있었고 아편이라고 하는 그 마약의 개념이 청나라 사람들한테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인도는 이 아편을 청나라에 통해 가지고 몰래 밀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청나라에서는 은을 주고 아편을 사들이게 됩니다. 지금 은의 흐름을 봐봐 얘들아. 청나라는 차, 비단, 도자기를 영국에 판매해가지고 은을 벌어들였어. 근데 이 은이 다시 인도로 가. 그리고 이 인도로 간 은이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영국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무역을 우리가 삼각무역이라고 해. 이 무역을 바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데 삼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무역 이득을 보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삼각무역을 통해서 영국이 이윤을 추구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겠지. 왜? 어쨌든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아편은 얘들아 마약이니만큼 왜 사회에서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겠어? 마약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 감기처럼 옮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한 사람이 하고 그리고 그 마약을 손대기가 더 쉽게끔 완전 어디에서나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지면은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삶이 너무 고단해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 가지고 어떤 그런 수단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인데 아편이 이렇게 점점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편을 구하기 위해서 한두 푼도 아니거든. 아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식을 파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청나라의 이 백성들,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해야지 나라가 좀 돌아갈 수가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아편굴에서 아편만 피울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런 사회 문제를 눈뜨고만 볼 수 없었던 청나라 왕조에서는 아 이거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야. 아편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 많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았을 때 이 청나라에서는 아편을 다 불태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당시 계양장은 어디야? 계양장은 광저우 한 군데였어. 그러니 이 광저우에서
항구에서 아편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의 배를 다 뒤져가지고 아편을 한 군데로 모아서 불태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임칙서라고 하는 관리 신하였었던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고 사회 문제도 많아지게 되자 이때 광저우에서 아편을 불태우게 된다. 이게 바로 임칙서다. 자, 그러자 이 삼강모욕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었던 영국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되려 이제 청나라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청나라한테 야, 너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 남의 장사를 방해해? 그러자 이제 청나라에서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편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에서 이런 요청까지 해요. 임칙서가 어쨌든 우리한테 실수를 한 건 맞으니 우리의 물건을 본인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불태웠으니 임칙서를 일단은 파직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당시 이제 왕은 어쩔 바 없이 이 청나라의 황제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발발하게 되었었던 게 1차 아편 전쟁이죠. 1차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차 아편 전쟁은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이었었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줬어. 아편 전쟁을 굉장히 잘 나타낸 이 해상전의 모습이었었는데 이 청나라의 정크선, 목조로 되어 있던 정크선을 그냥 두 갈래로 뽀각 내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배들을 다 침몰시키는 영국의 네메시스선. 네메시스는 이야기했었던 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독수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처음으로 이 아편 전쟁 때 선보이게 되는 영국의 그 당시 영국의 해상력과 해군력과 그리고 이 국력을 보여줬었던 엄청난 무기였었던 거지. 왜냐면 그 당시에 배라고 하면 우리 임진왜란 때 떠올려봐. 임진왜란 때 다 사람들 어떻게 했어? 배를 영차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미는 모습을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네메시스선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증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힘, 인력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증기의 힘으로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철갑선이었기 때문에 이 선의 내구도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는 사실 파죽지세로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를 하고 영국이 이 1차 아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편 전쟁에서 승리를 했대. 승리를 했대. 그러면 이겼네 축하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많은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청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의 굴레에 갇히게 된단 말이지. 그 조약의 내용 우리 카메라 옆으로 넘겨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아편 전쟁 이후에 체결되었었던 조약 난징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교과에서 다루는 난징 조약의 주요 내용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난징 조약 주요 내용은 아마 조약의 몇 가지를 보기로 제시를 하고 어떤 조약인지를 맞추는 문제가 나올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5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조약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1차 아편 전쟁 때의 난징 조약과 2차 아편 전쟁 때의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일본의 근대화 배우게 되잖아요. 동아시아 일대 최초의 이제 근대화의 성공이었었고 입헌군 주제가 수립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강해진
강한 이제 군사력을 가지게 된 일본이 점차 옆에 있는 나라들이랑도 전쟁을 하게 돼. 그래서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을 해가지고 체결을 했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든지 아니면은 1905년에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체결했었던 조약이었었던 포츠머드 조약, 이러한 조약들의 이름을 오지선다로 제시를 할 거란 말이지. 그때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어떤 조약인지 맞출 수 있어줘야 돼. 자, 그러면 난징 조약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국의 이 지역이죠.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을 할양한다. 왜 하필 홍콩이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홍콩은 홍콩섬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주룽반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홍콩섬이 있으니까 무역의 요충지였었어. 이러한 곳을 할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두 나라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영토를 준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야. 영토를 이렇게 준다라는 의미.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개항되어 있는 항구는 몇 개야? 한 개, 광저우 하나잖아요. 그래서 광저우뿐만 아니라 여러 항구들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지금 현재 광저우 있고, 그리고 샤먼, 푸저우, 이렇게 여러 항구들을 개항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닝보, 상하이까지 포인트 5개. 5개의 항구를 개항할 것을 이야기를 한다. 5개의 항구 개항. 10개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들아, 그건 텐진 조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개항장에 이제 자국의 공사를 주둔시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영국 영사를 주둔시킨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청나라에서는 그전에는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해서만의 이 제한적인 무역을 허가를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공행 자체를 폐지해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행무역 폐지하겠다. 제한적인 무역이 아니라 더 활발한 무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행의 독점무역은 폐지한다. 공행무역 폐지, 요 정도로 이제 학교에서는 교과서나 아니면 시험 선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전쟁에서 졌으니까 뭘 지불해야 돼? 전쟁에서 졌을 때 얄짤없이 이걸 내야 되죠. 바로 맞아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은 전쟁 배상을 위해서 영국에게 굉장히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게 바로 총 2,100달러.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 돈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정말 큰 돈이거든. 이 2,100만 달러를 100달러가 아니라 100만입니다. 아시겠죠?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역시 전쟁에서 뭐가 빠지지 않아? 배상금이 빠지지 않는다. 알겠죠? 5번째, 배상금 조약. 그리고 이제 6번째 볼게요. 개항된 항구에는 이제 서로 상호 간에, 그러니까 영국과 청나라 간에 협의된 양국에서 합의한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죠.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선지에서는요, 홍콩 할양 포인트, 그리고 5개의 항구, 배상금까지, 그리고 공행무역 폐지까지가 이 난징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실 청나라가 존립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이나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민들이 이제 아편 중독이 되어서 진짜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아편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근데 영국의 야육은 끝나지가 않았어. 이 이후에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되고 1842년에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되었었는데